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지난달에 정말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설마 하다가 정말 됐습니다. 사실 누구나 원하는 건 아니죠. 일부 정말 잘못된 그런 정치 지도자의 어떤 오판 때문에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 뭐 어떤 정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전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다 안전자산을, 즉 안전자원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금이라든가, 뭐 정말 우량 국가의 국채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달러 특히, 아니면 생필품 관련된 실물자산, 그리고 석유, 뭐 이런 어떤 안전자산의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뭐 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하다가 전쟁이 생기면 전쟁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반드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피해가 작은 게 어떤 자산인가를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계속 파괴적이죠. 뭐 GDP 이런 개념이 없죠. 마이너스의 어떤 무한정으로 가는데 언젠가 종전이 되겠죠. 사실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저효과라 그러죠. 종전 비교 시점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다 폐허해서 이제 뭐 하나 둘그 복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GDP가 엄청나게 폭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파괴적인데 가장 생산적인 그런 어떤 순서가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 재무 포트폴리오도 이런 전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 이런 어떤 충돌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을 겨냥해서 좀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거 20세기 세계 1차, 2차 대전, 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이런 전쟁에서는요, 경제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그 건축이 되고 어떤 새로운 투자가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전쟁 동안 많이 본 거죠. 발전하는데 또 미국 같은 나라가 영국의 근본위 제도를 그 어떤 눌러버리고 달러 패권주의,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에 재래식 전쟁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빈부격차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랬었는데 21세기 전쟁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6.25 한국 전쟁의 피해자도 계시고 그 목격했던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쟁에 대한 남다른 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 나라에 살지 않아도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수출 대응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재, 특히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 있거든요. 수입이 안 되니까 공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뭐 2차 대전 뭐 이럴 때는 전 세계에 투자 문화가 없었죠. 즉 펀드 같은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자산에 들어가 있는 펀드는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뭐 경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피해가 덜하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강대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나라에 여러 가지 투자했던 그런
어떤 뭐 파생상품서부터 국채라든가 뭐 주식 이런 것들 관련된 피해를 전 세계 지구 반대편 국가의 국민들 가정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 영토의 어떤 국경이라는 그런 라인이 필요가 없죠, 사실상. 뭐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은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180개 나라 이상 갈 수가 있대요. 비자 없이 그냥 비행기 타면 가는 거죠. 그럴 정도로 영역의 어떤 그런 국경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민자들 많죠. 또 국제 결혼 엄청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러시아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의 어떤 손실이 아니라 그런 그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이제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러시아 대 전 세계가 지금 결혼 입장이거든요. 잘못하면 러시아는요 정말 그 덩치만 컸지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런 중소국가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뭐 외신 보도라든가 SNS라든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전세 참상들, 특히 피해자의 어떤 아픔들이 전 세계 수십, 수백, 뭐 수억 장의 그런 그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그럼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그 잘못된 정치인의 그 악명은요, 앞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나고 그 피해 보상 철저히 하고 아픔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조업 뭐 업황실적인 BSI 지수는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약간 반대로 갔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가 3개월 전으로 봤을 때 2개월 연속으로 적자로 가다가 지난달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 배경은 2월 기준으로 무역액이 특히 수출액이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 이상 증가해가지고 539억 달러의 수출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8억 4천만 달러의 소폭 흑자가 났다는 것이고요. 그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상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615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심리지수인 ESI 지수는 0.1포인트 소폭 상승해서 105.7 정도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100도 높으니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물론 그 전에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모두 3%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한다면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분위기만 있는데 지금 0% 아니겠습니까? 미국 금리가. 물론 도매 금융은 0.25%이긴 합니다만 일반 0%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올해 1%가 넘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2%가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유동성이 쪼그라들겠죠. 즉 미국의 저금리로 인해서 특히 양적 완화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퍼져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고 중앙은행에 있던 그런 어떤 채권 자산들이 다시 현금으로 다시 그 흡수가 되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퍼졌던 위험 자산들 특히 주식이라든가 뭐 일부 부동산 이런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가 올랐고요. 홍콩 항생은 4.58%가 내렸습니다.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금리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경제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지난달 평균 수익률이요 2.285%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달보다는 월 평균으로 봤을 때 0.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금리의 가장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왜 기준금리가 지난달에 동결됐죠. 1.25%로 그대로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1%, 2%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려야지만 외환을 커버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뭐 다행히 은행 최고금리라든가 상호금 최고금리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 더 올릴 수 있겠죠. 코픽스 금리, 대출금리인데요. 지난달은 그전 달에 비해서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7%고요. 신규 취급은 1.64%입니다. 이 기준금리거든요, 이거 일종의. 즉, 대출받는 분들이 신용이 매우 좋을 때 이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조금씩 여러 가지 어떤 신용에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칫 올 연말에는 한 6이나 7%까지도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끌했다든가 아니면은 수입원이 일정하지 않은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의 관련된 자산이 상당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 있는 자산은 바로 코인 같은 거죠. 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또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환경을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해 주는 건데 사실 환율은요 두 나라 간의 물가를 일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란 국가에서 물가가 싸다 그러면 B란 국가에 수입을 하는 거죠. 거꾸로 B란 국가의 특정 제품이 A 국가보다 제조 원가가 싸다 그러면 또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별도로 외환이 흑자가 되고 적자가 돼서 미국을 제외한 US 달러를 제외한 여타 모든 나라들은 US 달러를 필요하거든요. 석유를 사와야 되고 뭐 미국 무기를 사와야 되고 상당부 농산물 이런 거래들은 미국 달러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그 나라에 많이 쌓이겠죠. 그럼 당연히 숫자, 즉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1달러에 1,000원이 800원, 700원 떨어질 건데 이 달러가 외국을 빠져나가게 되면 즉 수입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의 정세가 불안정해진다. 가계부채라든가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 하면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 1,100원, 1,200원? 1,200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난달 월 평균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1,198원 44전이에요. 사실 제 기억에 작년 1월 달 1,070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벌써 130원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디스카운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걸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 부분이 악화되면 올 연말에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3만 불 시대가 끝나는 거죠. 아무튼 2만 달러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GDP 어떤 그런 국민 소득의 기준은 US 달러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 달보다는 좀 오르고 있다. 환율이 오르고 있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통화량은요 여전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시중에 돈들은 많이 풀려 있어요. 뭐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토지보상금 순수하게 새로 생겨난 돈이잖아요. 아니면 어떤 은행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 예금을 꺼내 가지고 시중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M2라고 하는데 13.2%입니다. 두 자리 숫자가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좀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은 좀 약간 약화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주식형 펀드 잔액은 소폭 약세를 지난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된 국가는요 수입을 하는 목적이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 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매우 오르고 있죠. 지금 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가 90.93달러예요. 90달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월 평균으로 봤을 때 8달러 59센트가 올랐거든요. 또 반면에 뭐 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온스에 1857달러로 해서
정고점이 한 2,100달러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자재 값이 폭등 또는 상승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 환경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에서는요,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해서 석유 제품을 4,000가지 이상 만들어서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겠죠. 거기에 또 반대로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물가가 만약에 4%가 나오고 금리가 2%를 2%만큼 2%포인트만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을 못하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은 이런 좀 형국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계, 재무, 자산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부동산 쪽은 제가 엄청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증가율이, 절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직 아니에요. 지표로 봤을 때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요, 직전 3개월을 보게 된다면, 3개월 보게 된다면은 0.6% 증가율이 0.3%, 0.1% 이렇게. 아마 이 추세로 간다고 치면은 다음번 이 어떤 영상을 말씀드릴 때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지난 5년간 문정부에서 매우만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던 것이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래프를 보지 않습니까? 자산 그래프는요, 무슨 뭐, 이렇게 삼각형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졌다가 빡시고 가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계단식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거의 추락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서 움직이는 실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명맥가 지수를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증가율이 하향되고 있다. 즉 3개월을 보게 되면 주택 전세 가격 지수가 0.4%, 0.3%, 0.1% 이렇게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되면은 주택 전세 가격 지수도 마이너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사실 집값이 잡히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 등산 갔다가 완만한 경사를 내려오면 무릎이 괜찮거든요. 하지만 거의 바위산에서 막 점프하듯이 뛰어내리게 되면은요, 무릎 매우 위험하고 잘못하면 낙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경착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식 당국에서 잘 하리라 믿고요. 아무튼 우리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